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진짜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 보통 이런 대사는 연말에 해야 되는 건데 2026년 연초부터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모르겠다. 얼렁뚱땅 새해가 지나갔는데, 그래서 오늘은 새해에 읽은 책,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산책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2026년 첫 요즘책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새해 들어서 또 부지런히 그래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새해 독서 근황을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2026년 들어서 읽은 책들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월별 독서 권수의 편차가 좀 심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반성을 했고, 물론 권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무 기분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거를 좀 고치고 싶기도 했고, 또 북튜버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꾸준하게 일정하게 읽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새해에 제가 비록 추워서 이렇게 몸은 방바닥에 곰팡이처럼 슬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손에는 늘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새해에 정말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책을 하나 만났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켈 플린 작가의 버려진 섬들,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사실 제가 새해 첫 책을 좀 실패를 했어요. 그다지 인상 깊지 않은 책을 첫 책으로 완독을 해서 좀 이렇게 약간 시무룩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책을 읽기 시작했고 단번에 그거를 상쇄해줬습니다. 이 책은 제가 별점 4.5점을 매겼는데 이 새해 버프를 받는다면 별점 5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버려진 섬들이라는 제목, 그리고 인간이 떠난 자리에 피어난 생명이라는 부제처럼 인간이 버리고 떠났거나 오랜 시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땅이나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논픽션 책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폐석 더미, 그러니까 석유를 추출하고 남은 폐기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황무지 언덕부터 우리가 잘 아는 원전 사고가 났던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산업이 쇠퇴하면서 사람들이 대거 빠져나간 미국의 디트로이트,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무려 4천만 발의 포탄이 터졌던 프랑스의 베르댕 존 루주, 물고기가 죽어가는 호수와 무정부 상태로 삶이 지속되는 슬래브시티 등 저자는 세계 곳곳에 황폐해지거나 인간의 발길이 거의 끊긴 곳을 찾아다니는데요.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과 스토리텔링이 되게 좋아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인간이 떠난 곳이 단순히 얼마나 황폐해지고 망가졌는지가 아니라 인간이 부재하자 그곳의 자연이 회복하고 있다, 그곳의 생물 다양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그럼 인간이 떠난 이 상황을 무조건 좋게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이 그렇게 떠나게 된 데에는 분명 경제적인 이유, 사회 구조적인 이유, 혹은 정치적인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곳에 남은 사람들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부에서는 인간이 떠난 자리에 오랫동안 남게 되는 인간의 흔적들, 농축된 오염물이나 중금속이라든지 외래종이나 가축화 등 동식물에게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요. 마지막 4부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앞으로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성찰하게 합니다. 버려진 섬들이라는 제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표현인 게, 인간이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이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자연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는 곳이거든요. 황폐화되고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곳에도 자연은 강인한 회복력으로 다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들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정말 경이로울 정도인데요.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인간만 없으면 이라는 다소 자조적인 생각을 안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애초에 이 책을 골라서 읽은 것도 언제부터인가 늘 머릿속에 은은하게 깔려있는 인간, 구체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하는 짓들에 대한 그런 어떤 환멸 때문이었고, 약간 도피성 독서처럼 책에서라도 인간이 없는 곳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환멸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만 없으면이라는 그 생각에 담긴 함정, 그 생각 안에 담긴 또 다른 종류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을 이 책이 아주 콕 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인간만 없으면 이 자연은 무조건 다시 회복한다, 우리 인류는 모두 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책이 당연히 아니에요. 하지만 엄청난 힘을 내재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져야 하고 무언가를 좀 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 책에서 말해주듯이 때로는 통제권을 포기할 때에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너무나 유려한 문장과 묘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내내 인간이 만들어낸 황폐한 풍경과
자연이 다시 만든 아름답고 푸릇푸릇한 풍경이 머릿속에 동시에 펼쳐지는 아주 기묘하고 또 아름다운 경험을 했습니다. 복닥복닥 살아가는 인간들의 관계, 사소한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 세상을 조금 더 큰 눈으로 바라보게 했던 책이고, 이 커다랗고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점으로서의 나를 인식하게 했던 책이에요. 어떤 점에서는 이 새해 읽으니까 좀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첫 책의 미적지근함을 완벽하게 지워준, 기분상으로는 저의 2026년 첫 책과도 같은 그런 책이고요. 진짜 너무너무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은 책, 이 책도 진짜 멋있는 책이었는데요. ML 리오 작가의 셰익스피어의 유령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출판사는 문학사상이고요. 이 책은 문학사상에서 보내주신 책인데요. 몇 년 전 영미권 독서계에서 다크 아카데미아 장르가 그야말로 대유행을 했을 때 외국 북튜버들의 영상에서 제가 정말 자주 들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RF 쿠앙 작가의 바벨이랑 같이 틈만 나면 알라딘에 들어가서 검색하면서 한국에는 언제 출간되나 정말 자주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한 반쯤 포기하고 있던 그런 책이었는데요. 드디어 출간이 됐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개의 타임라인이 있는데 우선은 현재 주인공 올리버는 가석방으로 교도소에서 나와서 자신의 사건을 수사했던 전 형사 콜본을 만납니다. 이제는 형사를 그만둔 콜본은 과연 10년 전에 너희들에게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하면서 자신에게 들려달라고 말하는데요. 이때부터 두 번째 타임라인의 메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배경은 1997년 델러처 고전예술학교. 굉장히 폐쇄적이고 엘리트적인 학교인데 이야기는 이곳의 연극과 4학년 학생 7명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델러처의 연극과는 4년 내내 셰익스피어의 작품만 다루는 전공인데요. 이곳의 4학년 7명, 리처드, 메러디스, 렌, 알렉산더, 필리파, 제임스, 그리고 올리버는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이고 셰익스피어와 예술에 정말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우정으로 단단하게 결속된 관계에 점점 그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시기와 질투, 비밀과 오해가 쌓이고 또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특히 리처드라는 굉장히 강하고 불같은 성격에 항상 장군이나 폭군 같은 메인 캐릭터만 맡던 인물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때부터 이들의 세계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작가가 셰익스피어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라고 말했다시피 이 소설은 그야말로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현대 미국의 어느 작고 폐쇄적인 엘리트 학교에 실현한 이야기 같습니다. 책 자체가 총 5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극과 학생들이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도 하고 또 대화할 때 그 셰익스피어의 대사들을 정말 자주 인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물들도 희곡 작품에서처럼 각각 성격과 이미지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서 마치 하나의 인간 유형을 대표하듯이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인스타그램에 먼저 리뷰를 썼던 것처럼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고대 그리스 희곡과 다른 점은 모든 사건과 파멸이 예정된 운명이나 신탁, 저주 같은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잘못된 선택, 의심과 오해, 그리고 인간이어서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결함에 의해서 벌어지잖아요. 이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설이 가장 슬픈 지점은 영원할 줄만 알았던 이들의 세계가 정말 돌이킬 수 없게 산산조각 나는 것이 다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빚은 비극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이 주는 그 어떤 무게가 있잖아요. 역사적인, 문학사적인 무게가. 이 책을 읽는 내내 그 무게가 함께 느껴지고 개인적으로 작가가 정말 셰익스피어와 그의 작품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애정을 소설 안에 고스란히 잘 녹여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크 아카데미아 장르의 새로운 대표작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다 싶었던 것이 다크 아카데미아 하면은 고전적이고 학구적이고 웅장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엘리트주의, 정체성 위기, 도덕적 모호함, 자기 착취적인 성취 강박, 정신적 불안 등 여러 위태롭고 어둡고 아슬아슬한 주제가 많이 거론되거든요. 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 주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크 아카데미아 이 책에 모두 담겼다. 슬로우 번 소설인 것 같거든요. 사실 초중반에는 살짝 전개가 느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물들이 워낙 다양하게 서로 얽혀 있어서 중간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싶을 때도 사실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20대 초반의 그 활활 타오르는 욕망과 주체할 수 없는 열정 그리고 연극과 예술에 대한 광기가 이 극도의 불안과 핏빛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또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후반부에 몰아치는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정말 가슴을 미어지게 하기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새벽 3시, 4시까지 잠도 안 자고 다 읽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다. 셰익스피어가 자주 인용되는 소설이다 보니까 그래도 알고 있다면 아무래도 이 섬세한 감정의 흐름과 각 역할 그리고 상황이 상징하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캐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읽다가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등장인물의 설명 정도는 틈틈이 참고를 하면서 읽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런 것들의 최소한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 작품을 정말 한 2배 더 섬세하게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 저도 셰익스피어를 많이는 안 읽어서 그런 식으로 틈틈이 검색하면서 읽었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됐고, 알면 알수록 와 진짜 이 작품이 셰익스피어를 겉핥기로만 이렇게 끌어다 쓴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튼 추천. 다크 아카데미아 범죄 심리 스릴러 로맨스 학원 성장물 네, 그렇게 장르를 이야기해볼 수 있겠고 진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다음으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디스 워튼 작가의 무덤의 천사, 출판사는 민음사이고요. 얼마 전에 민음북클럽 줌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 작년 북클럽 에디션 중에 이디스 워튼의 기도하는 공작 부인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독서 모임이었거든요. 저는 그 기도하는 공작 부인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거기에 실려있는 2 작품이 다 이 무덤의 천사라는 책에도 실려있고 오싹한 소설, 고딕 소설도 좋아하고 게다가 유상훈 편집자님께서 진행하신다고 해서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 책을 이번에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은 이디스 워튼의 기담집입니다. 기담집이라는 말에 걸맞게 기이하고 또 현실인지 환상인지 알쏭달쏭한 이야기, 오싹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8편 실려 있는데요. 이디스 워튼이 어렸을 때 장티푸스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공포라는 감정에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자신은 글을 쓰고 싶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여성의 역할에 매몰된 사람이어서 또 갈등을 겪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 생활 자체도 불행하고 또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인지 이 책에도 그때 느꼈을 법한 공포와 답답함, 외로움 같은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 공작 부인이랑 무덤의 천사를 가장 재미있게 읽었고 각 작품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오래된 저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저택 안에 먼지로 뒤덮인 오래된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한때는 사람이었는데 아까 말한 공포와 외로움 그리고 폐쇄적인 환경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굳어버려서 그 조각상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곳을 방문한 이방인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건 뭐지? 하고 조각상의 얼굴을 살피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조각상이 풀썩하고 먼지가 되어서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이 책 안에 있다는 건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 이 책에 담긴 많은 소설들이 그런 정서와 인상을 담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 독서 모임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이 책이 기담집이고 이디스 워튼이 공포라는 감정에 특히 관심을 갖고 이런 이야기들을 썼다고 하지만 사실 21세기의 독자인 우리가 읽었을 때 이 이야기들은 그렇게까지 오싹하진 않거든요. 약간 그런 으스스하고 어두운 바이브이기는 하나 정말 독자를 공포로 압도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 작품들은 독자에게 공포를 느끼라고 쓴 소설들이 아니라 작가 자신이 답답한 자신의 삶과 일상에서 느꼈을 약간 그 폐쇄공포증 같은 감정을 바탕으로 쓰인 작품들이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는 주체를 우리 독자가 아니라 이 작품들을 써서 이디스 워튼에게로 옮겨서 이 책을 읽으면 많은 부분에서 그 낌새를 알아채고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독서 모임 진짜 재미있었거든요. 민음사TV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유상훈 편집자님의 그 매력을. 그래서 보는 내내 정말 많이 웃었고 또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시작은 분명 이디스 워튼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약간 오타쿠 발표회처럼 마무리가 돼. 어쨌든 겸사겸사 사뒀던 책도 다 읽었고 모임에도 참여를 했고 정말 재미있었고요. 꼭 민음북클럽 회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 모임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디스 워튼 회차는 끝났지만 민음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독서 모임을 또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궁금했던 이 책 드디어 완독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요즘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책장 파먹기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하기에는 또 새로 산 책들이 없지는 않은데 2026년에는 정말 안 읽은 책들을 좀 줄여보고자 그런 다짐을 좀 했기 때문에 이 책도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책입니다.
폴 칼라니티 작가의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흐름출판이고요. 이 책은 흐름출판에서 예전에 보내주신 책이에요. 이 책을 언제 보내주셨냐면 이 책이 초판 100쇄를 기념해서 나온 스페셜 에디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2024년 11월에 나왔으니까 그때쯤 보내주신 책을 제가 이제서야 이 책은 에세이인데요. 저자가 신경외과 의사인데 30대 중반에 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인생의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고 게다가 누군가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매일의 업으로 살아왔던 의사인데 이 책은 암 선고를 받은 저자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에세이인 것 같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집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셔서 아내분께서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를 쓰셨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워낙 유명한 책인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읽어보고 싶기는 했는데요. 근데 그간 이 책을 못 읽었던 이유가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죽음이나 특히 투병을 다룬 책을 잘 못 읽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또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마냥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잘 아는데도 너무 무섭고 막막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죠. 피한다고 능사인가. 말했다시피 외면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이것들을 다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것도 분명 삶의 일부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막 읽기 시작해서 아직 초반 단계에 있어요. 제가 한 61쪽까지 읽었네요. 지금까지는 이제 작가님께서 증상을 겪고 검사를 하고 아마도 최종적으로 암 판정을 받기 직전의 순간을 다룬 프롤로그랑 작가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대학에서 문학과 철학 등 여러 학문에 관심을 갖다가 이제 신경과학과 뇌손상이라는 분야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순간이 나왔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잡고 읽으려고 하고 있고 이 책도 어떻게 보면은 새해이기 때문에 특히 고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이렇게 재정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새해에는 특히 강하게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골랐고 지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다른 영상에서 또 이야기를 할 예정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건너뛰도록 하고 그 외에도 이 책 저 책 기웃거리고 있는데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이 책이랑 아직 말하지 못한 그 책을 주력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책장 파먹기를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책을 사야겠죠? 그래서 샀습니다. 우선은 정말 오랫동안 장바구니에 넣어뒀던 책을 드디어 샀습니다. 짠! 예브게니 보돌라스킨 작가의 라우루스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은행나무입니다. 이 책의 소개를 들어보시면 제가 왜 샀는지 딱 아실 겁니다. 장미의 이름의 중세시대, 100년의 고독의 마술적 리얼리즘을 담은 현대 고전의 무게와 복합성을 지닌 소설. 책 소개를 보니까 패스트가 창궐하던 15세기 중세 러시아를 배경으로 의사에서 성자로의 길을 걸은 한 인물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가의 고대 러시아어와 문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상상력으로 독자를 다채롭고 신비스러운 지적 세계로 인도한다. 라고도 적혀 있고 그러니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왜 이제서야 샀느냐 하면은 책 속에 이제 신앙, 사랑, 구원, 삶의 신비 이런 거대하고 묵직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또 아무래도 러시아 소설은 제가 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서 후룩후룩 읽을 수 있는 종류의 소설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 차분하고 약간 경건하고 이 책을 오롯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는 아시다시피 우리 현대인에게 그렇게 쉽게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1월에 다소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새해가 되니까 뭔가 마음을 좀 정화하고 싶은 거야. 제가 영상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디폴트처럼 마음에 깔려있는 그 인간에 대한 환멸, 냉소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사랑과 희망으로 마음을 다시 채우고 싶은 그래서 이 책을 골랐던 것도 큽니다. 무엇보다도 중세를 배경으로 한 마술적 리얼리즘? 참을 수 없다. 네, 그래서 드디어 이 책을 샀습니다. 실물책을 받아보니까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서 얼른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이 책도 읽고 좋으면 여러분께 꼭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책이 제 마음에 다시 그 깨끗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고마운 작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네, 이 책 드디어 샀고 그리고 다음 책은 이거는 진짜 뜬금없는데요.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광화문 교보에 가서 이 책을 샀습니다. 고딕.
출판사 이름도 못 읽겠어요. 광화문 교보에 가면은 저는 국내 도서보다 외서 코너를 더 많이 구경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화집이랑 일러스트집 같은 거를 파는 코너가 있어요. 근데 이 출판사 책을 50%를 할인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할인 소식을 봐도 크게 마음이 동하는 편이 아닌데 그날은 2026년 첫 광화문 외출이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말랑말랑했어. 약간 서점을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오늘 무조건 한 권을 사고 나간다. 그래서 구경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한 권 한 권 이렇게 들춰보면서 뭐 많았어요. 인상주의, 로마, 피렌체, 루브르, 페르메이르, 뭐 뒤러 등등. 근데 딱 이게 보인 거지. 제가 고딕 소설을 좋아한다고 영상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진짜 중세 고딕 예술이나 건축을 뭐 특별히 이렇게 관심 있어서 찾아보는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고딕 소설을 좋아하는 거지. 근데 고딕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뭔가 그때 약간 꽂힌 거야. 그래서 펼쳐봤죠. 근데 뭔가 새로워. 어떤 작품은 되게 웅장하고 성스럽다가도 또 어떤 작품은 펼치니까 막 엉덩이에 얼굴 달린 악마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샀습니다. 엉덩이에 얼굴 달린 악마 때문에 산 거는 당연히 아닌데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진짜 볼거리가 많은 화집이구나 해가지고 샀고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 다른 예술 사조나 화가들은 그래도 제가 뭐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는 이름들이 있고 아는 작품들이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자료나 책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중세의 고딕 회화는 하다못해 예술가 이름도 제가 아는 게 거의 없고 아예 없고 보고 싶다고 해도 뭐 어디서부터 검색을 해야 할지 어떤 책부터 찾아봐야 할지 그것도 좀 막막하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사지 않으면 다시 볼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저는 자연스레 이렇게 지갑을 열게 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광화문 교보 그 외서 코너에 가는 이유 자체가 그거이기도 합니다. 진짜 예측 불허하고 우연하지만 마음에 확 끌리는 그런 책을 사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살 때 이게 이제 투명한 봉투에 이렇게 랩핑되어 있었고 아시안 에디션이라고 위에 라벨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펼쳐본 책은 이 책이랑 같은 책이기는 했는데 안에 이제 영어랑 뭐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식으로 외국어로 적혀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아시안 에디션이 뭔가 하고서 샀어요. 아시안 에디션이라고 적힌 거밖에 그 위에 없어가지고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안에 한국어랑 일본어랑 중국어 설명이 적혀 있더라고요. 또 이런 화집이 영어나 그런 외국어로만 적혀 있으면은 몇 페이지 보다가 이렇게 밀쳐 놓기 마련인데 한글 설명이 있으니까 또 역시 한 페이지라도 한 작품이라도 더 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진짜 뜬금없지만 이거를 샀습니다. 혹시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월 내에 광화문 교보 그 외서 코너에 가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50% 할인을 언제까지 하는 건지 제가 그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못 보고 왔는데 아마도 1월 중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인쇄 화질도 꽤 좋거든요. 제가 온라인에도 팔고 있으면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딕 예술 아니고도 다른 예술 사조들 작가들 많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산 책. 이 책은 제가 촬영일 기준 어젯밤에 주문을 해서 아직 실물책은 없는데요. 윌리엄 피터 블레티 작가의 엑소시스트를 샀습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이런 설문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적립금 모은 거로 책을 딱 한 권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책을 사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된다. 그러니까 골라달라. 그때 여러분이 골라주신 책입니다. 느슨해진 독서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찐 호러 소설. 오싹한 이야기, 고딕 소설. 제가 이런 거를 계속 말하지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가끔 그 오싹함이 성에 안 찰 때가 있어요. 더 나를 긴장시키고 더 나를 소름 돋게 하고 더 나를 몰아붙였으면 좋겠는데 뭔가 아쉽다. 그래서 아예 찐 호러 소설을 읽어보자 했습니다. 그 영화 엑소시스트가 있잖아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엄청 무서운 영화라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엑소시즘, 오컬트 이런 종교와 호러가 결합된 그런 공포 영화의 클래식 같은 영화라고도 알고 있고 그 영화의 원작 소설입니다. 악령, 빙의, 엑소시즘, 구마에 관한 소설이고요. 그게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제가 소설에 깔리는 그런 으스스한 바이브와 약간 기이한 요소들을 즐기는 거지 진짜 본격적인 찐 호러 소설은 거의 안 읽거든요. 공포 영화도 저는 절대 안 봐요. 절대 못 봐요. 그래서 지금 약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결제할 때까지만 해도 도파민과 자신감에 제가 막 쩔어 있었어요. 이거로 내가 독서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아니면 뭘 어떻게 해볼까만 얼마나 오싹할까 들떠 있었는데 이제 지금 결제 후에 하룻밤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결제 순간에 도파민이 싹 가시고 이제는 몰라. 궁금한 소설이기는 한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읽지 혼자? 탁 트인 공원이나 되게 사람 많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가 제가 2026년 새해에 읽고 만난 책들입니다.
2026년 시작부터 다양한 장르와 분위기의 책들을 만나고 있어서 시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비록 첫 책은 실패였지만 그 이후로는 꽤나 성공적인 독서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새해 독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은 새해 독서 목표나 다짐 같은 것들이 있는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의 2026년 독서 목표는 심플하게 다양하게 읽자, 진득하게 읽자, 그리고 책장 열심히 파먹자입니다. 이 목표와 다짐을 잘 지키는 2026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